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전까지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많은 대중들은 분명히 이 위기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민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부에서 집을 사라 그래서 집을 산 것뿐이고요. 대출을 받아서 사라 그래서요. 그렇게 사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그들의 정책 실패로 내가 집을 뺏기게 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중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2008년 전까지는 표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이제 그 인터넷 대중화가 됐고요. 거기다가 아이폰이라는 이런 수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 세계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소통 창구가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바로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되게 신기한 게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이퍼레저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코다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한 번쯤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국어로 이쁘게 번역도 해놨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전 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뭐 또는 가상화폐라고도 하죠. 여기서 수억 장의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억 장의 페이퍼를 만들게 한 제 오리지널인 블록체인은 사실 논문이 앞장 표지 빼고요. 뒤에 레퍼런스 빼면은 한 6장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6장에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논문을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증 제품으로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했겠죠. 사람들이 이 중앙의 이런 은행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중앙기관들 없이 서로 간에 거래하면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를 내가 분명히 블록체인 통해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어떤 프로토타입, 어떤 실증적인 모델을 제공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부동산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줄까? 아니면은 뭐 물류 유통 뭐 이력 시스템을 만들어줄까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카모토 사토시는 금융에서도 사람들의 이런 돈 거래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는 사실 사람인지 그룹 이름인지 뭐 외계인인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마 정의로운 것들 그리고 타이 중앙화대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 권력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유출할 수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회자하시는 게 바로 이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SBS 스페셜에서도 이게 마지막에 나왔었죠. 비트코인의 이게 보통 암호화폐를 만들게 되면은 이 블록을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을 보통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 블록에는 아무 정보도 담지 않습니다. 예,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블록은 아무것도 담지 않는 게 보통 통상적인 그 사례인데요. 그럼 첫 번째 블록의 개발자들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만의 그 암호화된 문장을 거기다 보통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었던 문장이 바로 이 영어 문구입니다. 2009년 1월 3일 영국의 타임지에 실린 뉴스 기사에 제목을 나카모토 사토시가 넣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런 중앙화된 권력을 탈피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시켜서 이걸 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스 기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영국의 재무장관이 영국의 많은 은행들이 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이 영업을 잘못해서겠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구제금융을 국민들이 혈세를 거둔 그 혈세로 구제금융을 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뉴스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추로 우리가 봤을 때 아마도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중앙기관들이 믿을 수 있거나 중앙기관들을 통해서 어떠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고 이런 인터넷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블록체인과 같은 사상으로 거버넌스 그리고 사상 그리고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입증하게 되는 걸 이렇게 역설한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하면은 뭐 혹시 여기서 블록체인을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네, 블록체인에서 그럼 퍼블릭 블록체인과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탈중앙화, 보안성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퍼블릭 블록체인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금투협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올해도 은행연합회에서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블록체인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 열광을 하는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상용화시키는 블록체인은 전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예,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에서 몇 가지를 빼와서 어떤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껍데기만 빼왔습니다. 이거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블록체인은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될 수 있는 것들만 빼왔고요. 이렇게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들로만 나눈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그러면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장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블록체인은 현재 네트워크가 있는 부분이면 어느 분야든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내재화 시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등의 전방위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이 꼭 적용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단 한 가지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업의 현장에서 아니면은 이런 상용화 단계, POC 단계를 연구하실 때 Y 블록체인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을 상당히 억지로 적용시키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스타트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듯이 되게 가난한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블록체인이 트렌드가 되니까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 시절을 빠르게 잡고 나가려고 좀 억지로 블록체인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해가지고 이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 스토어를 만들겠다고 하고,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예산을 10배를 더 제한 요청을 제안서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뭐 지자체에서는 이제 투표, 주민 투표에 블록체인을 이용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중복 투표는 막을 수 있지만 오히려 2중, 3중 투표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할머니들이 핸드폰을 3개씩, 4개씩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투표를 하는 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조금 오바해서 약간 과장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기존에 들어오려는 엔지니어들과 기존의 기획자들이 블록체인을 더 네거티브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꼭 블록체인을 적용하실 때는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를 다소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빼고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사실은 그 주인이 없는 정말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럼 블록체인이랑 분산 처리 시스템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딱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딱 그 명확한 차이점을 알려달라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뭐 노드가 여러 개고, 아니 노드가 여러 개, 그 저장 공간이 여러 개 있어요? 아니 당신들 프로젝트 뭐 저장 장치 10개래매요. 그럼 분산 처리 시스템보다 훨씬 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블록체인과 분산 처리 시스템의 다른 점은 딱 간단하게 하나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하나로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은 그냥 프로토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프로토콜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인터넷으로 웹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은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인터넷 그 규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통신 프로토콜은 뭐 UDP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TCP/IP 프로토콜은 타야 돼요. 여기까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전기선 연결해서 하는 거 말고는요. 그럼 그 위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규격을 또 따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투명한 규칙으로 전 세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들이 이 다음부터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소스를 코딩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은 10가지 기준을 평가해서 뭐 통과다, 패스다, 통과다, 불합격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디다 보관하죠? 서버에 보관하잖아요. 이 서버라는 공간은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요. 그렇게 보관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서버에 또 보관을 하겠죠. 결국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투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숫자를 떠나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대통령이 저기 있는 데이터 바꾸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바꿀 수도 있잖아요. 대개들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는 항변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아니, 저희는요, 이 접근 방지 시스템이 있고요. 2차, 3차 로그와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예 이런 분란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소스 코드 자체를 프로토콜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여기서 한 게임 바둑 같은 거 두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 게임이 뭐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다운받으실 때 뭘 다운받으시냐면 클라이언트 다운받으시잖아요. 게임하실 수 있는. 그 서버는 어디서 보관해요? 저쪽에서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모든 내용들을 바꿀 수 있었다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서버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 위에서 이 소스 코드도 프로토콜 위에 올려서요. 그게 사실 뭐 컨센서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의 그 소스 코드를 프로토콜 위에 올려서 다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인이 없고 이런 변조 가능성이 더 적다라는 게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이 사실은 에지이지가 지금까지였다면 투비로 가는 방법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도 한번 프로토콜 영역으로 올려보자 라는 것들로 많이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사실 퍼블릭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만약에 블록체인을 우리가 왜 적용시켜야 돼? 정말로 재밌는 게 분산 처리 시스템이 이미 고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분명히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은 비용도 저렴해지고 뭐도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그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블록체인 시스템과 분산 처리 시스템의 차이점을 말해달라 하면은 저는 명확하게 대답하는 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소스 코드를 프로토콜화 시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차이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보시면은 금투어 프로젝트를 제가 예로 들어드릴게요. 퍼블릭 블록체인 노원 앞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블록체인의 개인정보 지금 현재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블록체인은 상당히 저는 무식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전에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무식이 용감이다. 무식이 가장 강력하다는 말들이 있는데 블록체인은 적재 기반의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계속 쌓는 기반이에요. 그리고 수정이나 삭제가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건 블록체인이 아니겠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정보는 블록체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파기 연월일이라는 걸 조성해서 파기를 시키게 돼 있어요. 각종 이런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공인인증서를 블록체인으로 바꾸려고 봤더니 개인정보의 영역은 서드파티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오라클로 빼야 되죠. 그렇게 식으로 한 개 빼고 두 개 빼고 또 이제 트랜잭션 문제가 있어요. 트랜잭션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또 SDK라는 그런 속도를 오히려 연산해주는 다른 시스템들이 또 중간에 껴넣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현재 블록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블록체인으로 집어넣고 블록체인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 중앙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결합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컨소시엄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있지만 이거는 뭐 조직의 단위냐 아니면 뭐 이런 물리적인 단위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은 느리죠. 예. 불특정 다수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은 보면 강점받기 없잖아요. 그거는 블록체인의 의미도 있지만 블록체인이 아닌 의미랑도 같이 합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아마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블록체인어스들이 가장 먼저 블록체인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비트코인 거래소였습니다. 2012년 정도부터 제가 이 블록체인 쪽으로 들어왔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저희 대학교 후배들 같은 랩실에 했던 친구들을 데리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13년도까지는 비트코인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요. 14년도쯤 되니까 선배들이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더라고요. 야, 비트코인 그거 도박 사이트 아니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좀 되게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초반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R이니까 저희 글로스퍼라는 회사는 사실 SI 사업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생존형 블록체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1,000만 원짜리 SI부터 시작해서 항상 SM이라고 해서 저희는 운영해주는 쪽 프로젝트를 좀 많이 따오자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SI 쪽으로밖에 많이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2014년도 경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하나를 만들어도 돈을 좀 벌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해서 많은 블록체인어스들이 비트코인으로 오게 됐어요.
2017년도경에 아마 2017년도 3월 시장하고 1월 시장을 비교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로 100배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 2달 만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빗썸이라든지 코빗, 코인원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거래소들이 오랫동안 버텨주셨는데 사실 그 1월이랑 3월 상황이 틀린 게 어떤 거냐면요. 1월 전까지는 사실 거래소들끼리 만나면은 어떤 대화를 저도 거래소를 한국에서 4번째로 만들었었으니까요. 어떤 대화를 많이 했냐면은 솔직히 적자지. 서로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적자잖아. 그러면은 뭐 빗썸에 지금 뭐 이제 김대식 대표님 나오셨지만 대표님이 제일 그때 당시에 돈을 잘 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500만 원 한 달에 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가 버는 돈이랑은 전혀 그 차이가 나죠. 그런 식으로 되게 버는 돈도 적었고 시장 유지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에 대한 이런 막대한 투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3월 달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각종 문제들이 생기게 됐고 지금은 아마 그 문제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비트코인 뭐 자금 세탁이다 막 뭐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이런 소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범죄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 이거 2015년도에는 제가 9시 뉴스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김포수 영채서 형사들이랑 같이 잡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랜섬웨어, 이 랜섬웨어라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저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자체는 암호화폐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금융과 이런 그 법의 이런 이런 구멍들 때문에 생겨난다고 보는데 이 랜섬웨어는 확실히 비트코인 때문에 좀 많이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비트코인 랜섬웨어가 대한민국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암호화폐로 돈을 뺏어갈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타겟이 대한민국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범죄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마약 거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 100개의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된다고 치면 사실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마약은 최 1%가 안 됩니다. 항상 범죄자들이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금융 문화가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되게 이 똑똑한 스마트한 천재들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범죄자들이 먼저 시장으로 들어와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 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도박 음란 사이트라고 말씀드리는데 거래소는 보통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비트코인 거래소는 무조건 신규 고객은 잠재적 범죄자로 봅니다. 예. 저희가 수사권이나 이런 어떤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범죄자로 봐요.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착한 범죄자가 누구였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착한 범죄자는 거래소에 해가 안 되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들이 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진짜 없으세요. 신기하네요. 예. 근데 거래소를 이용하다 보면은 거래소 딱 가입하고 나면은 막 96시간씩 막아버립니다. 무조건 이용 못하게 막아요. 그게 딱 이유가 하나인데 무엇 때문이냐면은 저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한번 딱 당하게 되면은 통장을 바로 정지시켜버려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통장을 정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영업이 정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또 꾀를 생각해낸 게 하나 다른 아이디어를 찾은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가상계좌를 발급을 받는 거예요. 가상계좌는 계좌번호가 한 분마다 다 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들어오더라도 그 계좌에 한해서만 계좌가 동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 거래소들이 가상계좌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그냥 일반 법인계좌, 자꾸 벌칙계좌라고도 누가 말씀하시는데 법인계좌로도 오픈시킬 수 있어요. 근데 못 시키는 이유가 바로 저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이렇게 법무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실제 정말 많은 범죄 사례들에 이 암호화폐가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은 오늘 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찬성론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넷을 비유해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인터넷은 그냥 인터넷이 아니고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진짜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게 인터넷이 보급화되는데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포르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이렇게 음란물을 보고 이렇게 중독성 있게 게임하는 이 악마의 컴퓨터를 놔둘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런 역기능들이 순기능들 사이에서 밀려서 이제는 인터넷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 없어졌듯이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다양한 만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운 게 암호화폐라는 영역이죠. 그리고 암호화폐도 이런 다양한 사례들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좀 더 순기능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좀 더 투명하고 밝은 사회의 한 장치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말하면은 보통 말씀하시는 게 뭐 해시 알고리즘이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들이 결국에는 이 박스들이 다 묶어놨다고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쌓아놓은 데이터를 몇 개의 창고에다 갖다 보관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뭐 10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박스가 배달된다고 했을 때 다시 또 10분 뒤에는 새로운 박스가 생길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박스 위에 이 택배 송장에다가는 이전 박스의 번호를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차곡차곡 쌓다가 만약에 중간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5번째 박스를 빼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앞뒤 박스가 이미 다 체인처럼 송장 번호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게 이 블록체인의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이 왜 퍼블릭 블록체인 해킹이 힘드느냐 하면은 해커 입장에 저는 해커 쪽에서는 디도스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화이트 해커였고요. 그런데 이제 해커 입장에서 제일 짜증이 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스펙 분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해커들이 공격을 하거나 우리가 이게 물리적인 전쟁을 벌일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상대방 탐색전이거든요. 상대방은 무슨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무슨 서버를 쓰고 있고 공유기는 뭐고 그 컴퓨터 운영체제는 뭐 맥이야 아니면 윈도우야 리눅스야라는 걸 먼저 탐지하고 들어오는데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게 미쳐버릴 노릇이에요. 예, 도둑이 살짝 담을 봤더니 한 9,000개의 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서버는 뭐 윈도우, 어떤 서버는 리눅스, 서버들이 다 제각기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 밸런스도 네트워크도 다 틀려요. 어떤 부분은 한번 해킹 신호를 툭 던져봤더니 미국에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한국에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불규칙성 때문에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블록체인에 왜 열광을 하고 있는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통해서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했던 게 선하다고 믿었던 단체들도 정책적 변화를 두면서 부정부패들이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가정하에요. 거기서는 사실 블록체인처럼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으면은 그 정책에 대한 이행 구조, 계약 구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래 구조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화 시키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프로토콜화 시킬 건가? 저 안랩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토콜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공평한 누군가에게 특정 마스터 서드 파티가 없는 그런 프로토콜을 믿을 것인가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프로토콜을 많이들 열광하고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 정도 남았나요? 10분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많이 떠들었네요. 그러면 노원 앞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여기부터 설명하는 데가 사실은 좀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차라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앞에입니다. 노원 앞에는 저희가 글로스퍼에서 블록체인을 영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년간의 영업 노하우입니다. 저희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세요. 1월 달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전화는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들의 전화는 대부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영업에 나가서 블록체인 도입하고 싶어서 저희를 불러주시는데 가보면은 블록체인 얘기를 하시는 걸 싫어하십니다. 복잡해 하시고 결국에는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패키지 하나 갖고 와서 도입을 시켜라라고 하세요. 보통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영업을 나가게 되면 당신들이 우리 부른 이유가 뭡니까? 블록체인 말고요. 그 솔루션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 서비스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금 지역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 따복 공동체도 있고요. 여기저기 지역 카페들이 지류상의 지역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지류상의 지역 카페의 문제점들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인터넷 베이스 위로 끌어들이는 작업부터 먼저 했습니다. 블록체인에 먼저 홍보하진 않았어요. 같이 봉사활동센터에 갔고요. 같이 구청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류화폐가 인터넷상에 올라오게 되면은 어떠한 순기능들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딜레마를 없애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어필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한 솔루션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셨죠. 그때 저희가 그 솔루션의 적용 범위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저희가 마무리 드렸습니다. 노원구청은 이 봉사활동이나 기부나 이런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되면은 이 노원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는 뭐 채굴이라는 게 정기적 낭비다,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환경적 오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은 노원에서 만약에 노원 화폐가 많이 발행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구조에서 그 노원 화폐를 저희가 만들고 지금 상용화를 시켰고요. 노원 화폐에 블록체인이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암호화폐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구조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은 유지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지 비용은요, 저희 글로스퍼가 받아가는 유지 비용이 아니고요, 구청의 컴퓨터 전기세가 아니고요, 이 다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대한 비용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노원구청 프로젝트를 제작하면서 가장 놀랬던 게 기존의 공영주차장에 시스템 공급했던 데, 문화예술에 관한 시스템 공급했던 데에서 무슨 뭐 페이먼트, 사실 같은 개발자니까 무슨 페이먼트 조그만 버튼 하나 추가시켜주는데 3천이요, 5천이요. 이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입할 때는 이 프로젝트 비용보다 기존들과 섞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방대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저희가 네트워크를 공급해 놓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중들한테 공유되는 건 아니고 구청의 모든 게 공유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뭐 삼성페이에서 우리가 노원화폐에 페이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고 싶어요. 뭐 카카오페이에서 하고 싶다면은 그들이 저희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고요, 구청의 허가를 받으셔서 바로 제작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완전히 제로 코스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발행할 때도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봉사활동도 사실 여기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1365라든지 이런 그 정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게 수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수합해서 들어올 때 거기에 있는 관리자라든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구청이나 지자체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담 인력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시킵시다 라고 해서 그 두 가지의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됐고요. 블록체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원 같은 이런 사회적 좋은 정책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유일한 기술적 장담할 수 있는 합의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 대구 경산시에 접목을 했고요. 비트코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익명성입니다. 서로 비식별화된 익명성인데, 저희가 이 정신진료를 할 때 의사와 환자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게끔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환자들만 존재할 수 있게끔 그 키를, 블록체인화된 키를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 헬스케어 쪽이고, 대구 경산시의 마음톡톡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기계들이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알파, 베타파로 해서 진단을 받으면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면은 그 치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못 말씀드리겠지만, 이따 질문해 주시면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평가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 지자체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쪽에서는 프로토 거의 80% 단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개발이 70%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엠바고를 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자체나 뭐 기업이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투명하게 하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루머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뭐 무슨 대토론회를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투명하다고 인정이 되는 영역들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고 어떻게 변화를 했고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고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 저장을 시켜놓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하면 떠오르시는 게,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저는 전 산업을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뭐 블록체인으로 전자정부 4.0이다, 블록체인으로 뭐 서울시 거버넌스를 꿈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스타트업의 엔터프라이즈 영역까지는 많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이런 노원화폐라든지 이런 제한평가 시스템부터 블록체인화를 시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보통 암호화폐를 독버섯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암호화폐는 어떤 국가에 딱 들어가면 독버섯처럼 퍼져가지고 이 사회 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투명해지는 게 만약에 독버섯이라면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셀 단위로 들어가서 오히려 거버넌스를 조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바로 네 번째는 컨텐츠 저작 쪽이에요. 저작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 쪽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어스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 도덕적인 기준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저작권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이게 왜 필요한가, 블록체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발표 준비해 온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